최근 이 아파트엔 불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먼저 206호. 홀로 사는 60대 남성이 자신의 방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어 한 달도 안 돼 502호 젊은 여성, 그리고 오늘 아침엔 402호의 중년 남성이 똑같은 방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공통점은 4인. 모두 질식사. 외부 침입 흔적 없음. 마치 자다가 조용히 멈춘 듯한 죽음. 경찰은 사인 불명이라며 단순 사고로 정리했다. 하지만 이 아파트 301호에 사는 한 여자는 달랐다. 그녀는 침대 옆에 작은 수첩을 꺼내 뭔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윤서진 47. 이혼 후 조용히 혼자 살아가는 여성. 사람들과 특별히 어울리지 않고 아침엔 무표정하게 단지를 걷는 모습이 전부.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과거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였다는 걸. 추적 본능이라 불릴 만큼 직감이 날카로웠던 강력계 전설의 이름. 7년 전 그녀는 어느 연쇄살인 사건을 쫓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며 딸과 통화를 했다. 엄마, 오늘 도시락 싸줘야지라는 말에. 알았어, 금방 다녀와서 해줄게 라고 답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때 도시락 하나 싸주는 게 뭐라고. 그날 오후 서진의 딸은 집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응급실로 옮겼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그 순간 서진 안의 무언가도 같이 꺼져버렸다. 그녀는 그 사건 이후 경찰을 그만뒀다. 누구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이 연쇄적인 죽음은 그녀의 오래된 감각을 다시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오늘 새벽 그녀는 갑자기 잠에서 깼다. 벽 너머에서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오는 드르륵, 드르륵 긁는 소리. 지나가는 복도 발소리. 낯선 기척.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3층 복도는 고요했다. 엘리베이터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다. 하지만 현관문 손잡이에 살짝 남겨진 먼지 자국. 그 안쪽에 누군가 손가락 하나로 문을 눌렀다간 흔적처럼 보였다. 이건 흔적을 지운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녀는 피해자들의 정보를 다시 정리했다. 206호 남성은 최근 게시판에 이런 글을 남겼다. 밤마다 누군가 지켜보는 느낌이 납니다. 기분 탓일까요? 글은 올린 지 2시간 만에 삭제됐다. 그 뒤를 이어 올린 502호 여성의 글도 마찬가지였다. 서진은 자신의 수첩에 조심스럽게 줄을 그었다. 패턴, 움직임, 감시. 계획적이야. 누구 하나 알아채지 못하게 천천히 조용히 죽이고 있어. 그러나 그녀는 아직 모른다. 누군가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301호 창문에 남은 작고 희미한 반사광. 그건 바로 맞은편 305호에서 비친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 그녀가 현관문 앞에 놓인 종이 한 장을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쓰인 문구는 단 한 줄이었다. 당신이 뭘 알아낸 건지 곧 확인하게 될 거야. 그녀는 조용히 손에 힘을 줬다. 마치 오래전의 형사로 돌아간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좋아. 너가 먼저 덤빈 거니까. 서진은 벽장 안 깊숙이 숨겨둔 상자를 꺼냈다. 세월의 먼지가 켜켜이 쌓인 종이 상자. 겉면엔 미제 12-47 개인 참고용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 안엔 빛 바랜 범죄 현장 사진들과 수사 노트, 그리고 딸의 유품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상자를 마지막으로 연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너무 아파서, 너무 괴로워서 닫아둔 마음을 함께 봉인했던 것뿐이다. 이걸 다시 꺼내게 될 줄은 몰랐어. 첫 장에 붙은 사진 속 피해자는 당시 강남구의 한 공원에서 질식한 채 발견된 중년 남성이었다. 현장엔 범인의 흔적은 전혀 남지 않았다. 그 사건은 이후 2건의 유사한 사망으로 이어졌지만
경찰은 자연사와 자살 사이에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네 번째 희생자가 나온 그날 서진의 딸이 사망했다. 딸의 이름은 유나. 그날 서진은 범인을 추적하느라 집에 있지 못했다. 현장에 있던 딸의 휴대폰엔 통화 기록 하나가 남아 있었다. 수신자 표시 미지정. 시간은 오후 3시 47분. 이 번호 7년 전 그거랑 똑같아. 최근 502호 피해자의 통화 기록에서도 같은 미지정 번호가 잡혔다. 그녀는 경찰 수사권이 없었기에 직접 통신 조회를 할 수는 없었지만 자신의 과거 수사 자료 속에 있던 메모 하나를 꺼내 대조했다. 정확히 일치했다. 이 자식 아직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어. 서진은 과거 사건 노트를 다시 펴고 지금의 사건과 하나하나 비교해 나갔다. 피해자의 직업, 가족관계, 마지막 통화, 위치, 그리고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다. 혼자 사는 사람들, 그리고 모두 경찰에 뭔가를 요청했었던 사람들. 피해자들은 범행 전 모두 어떤 이유로든 경찰에 민원을 넣거나 신고를 했던 이력이 있었다. 경미한 일도 포함됐지만 그 목록은 분명히 연결돼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몇 명은 서진이 현직 시절에 직접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서진은 숨을 들이켰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억에 대한 응징이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에게도 분명히 원한을 품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려다봤다. 놀이터에선 아이들이 놀고 있었고 맞은편 단지에서는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분리수거를 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305호에 사는 이준호. 전직 IT 회사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최근 몇 달 사이 이 아파트에서 유독 활발히 지냈다. 그는 웃는 얼굴로 누구에게나 인사를 했고 종종 마트를 대신 가주기도 하며 이웃들에게 좋은 청년이라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서진은 그가 아파트 커뮤니티 게시판에 댓글을 남긴 것을 발견했다. 시간은 피해자 사망 하루 전. 글은 삭제됐지만 댓글은 남아 있었다. 밤마다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참 외로운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그 외로움을 없애주고 싶을 수도 있겠네요. 그 문장, 그 어투, 그 안에 흐르는 뭔가 섬뜩한 냉기.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문장을 7년 전 사건 기록에서도 봤던 것이다. 당시 세 번째 희생자가 죽기 전 남겼던 마지막 SNS 글. 내가 사라지면 누군가 더 행복해질까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놈 진짜 이 안에 있어. 그녀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현관 쪽에서 아주 미세하게 도어락 소리가 났다. 딸깍. 누군가 비밀번호를 누르다 실패한 듯한 짧은 기계음. 서진은 조용히 회색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리볼버형 모형 총을 손에 쥐었다. 진짜 총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아직도 반사적으로 손이 먼저 움직였다. 와라. 이번엔 놓치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았다. 계단을 걸어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자신이 기억하고 있던 305호의 현관문 상태를 다시 떠올렸다. 문틀 아래에 살짝 삐져나온 테이프, 신발장 위에 올려진 바코드 없는 소형 상자. 그건 현직 시절 감시 대상이 흔히 사용하던 암호 구조와 유사했다. 서진은 1층에 도착하자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시야 끝으로 익숙한 남자가 쓰레기 분리수거함에 종이박스를 던져넣고 있었다. 바로 이준호였다. 아, 안녕하세요. 어제도 뵀죠? 서진은 최대한 무표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준호는 특유의 밝은 미소로 인사를 건넸지만 눈빛 어딘가가 지나치게 깔끔했다. 대화는 짧게 끝났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시선. 그날 오후 서진은 근처 CCTV 관리실을 찾았다.
이유는 단 하나, 지난 피해자의 마지막 이동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관리인은 고개를 갸웃했다. 어제도 어떤 젊은 분이 와서 비슷한 요청을 했는데 그분은 기자라 했어요. 서진은 순간 멈칫했다. 기자? 이곳 단지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가? CCTV를 돌려보던 중 화면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 하나가 나타났다. 305호 이준호. 그는 피해자 집 근처를 지난 새벽 2시 47분경 지나갔다. 그 순간 카메라 렌즈 쪽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며 무언가 속삭이는 입모양. 서진은 동영상 속 그 입술의 움직임을 반복 재생하며 중얼거렸다. 그건 또 한 명. 맞아. 또 한 명이야. 그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다. 연쇄살인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305호의 거실에서는 커튼 뒤로 조용히 서진을 바라보는 남자가 있었다. 이준호는 창문 틈 사이로 서진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눈치챘네. 역시 그냥 아줌마가 아니었어. 이준호는 서진의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다. 관리실을 돌며 그녀의 세대 번호를 확인했고 택배 기록, 외출 시간표까지 메모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그녀에겐 출근 기록도 없고 친척 방문도 전무했다. 그저 혼자 사는 여자라고만 치부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일정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전등을 일부러 어둡게 켠 채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켜고 핫스팟 연결 목록을 열었다. 그곳엔 익숙하지 않은 기기명이 하나 떠 있었다. YD캠. 누군가 근처에서 비밀리에 설치한 무선 카메라였다. 본격적으로 시작했네. 그럼 나도 준비해야지. 그녀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메모리 카드 리더기와 작은 USB를 꺼냈다. 수사 시절 감시와 역추적에 사용하던 장비들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 한편 이준호는 자신의 노트북 화면에 하나의 영상을 띄워두고 있었다. 그 영상은 바로 서진의 거실 풍경을 비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화면 속에서 서진이 갑자기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이준호는 움찔했다. 그녀는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히 말했다.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본다. 밤이 깊어질수록 아파트 단지는 조용해졌다. 가끔 엘리베이터가 오르내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TV 소리, 그리고 한 사람의 발걸음. 서진은 거실 조명을 끄고 블라인드를 닫은 채 책상 위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거실을 몰래 촬영하던 무선 카메라의 주파수를 추적했다. 근거리 통신. 반경 20m 이내. 그건 명확했다. 범인은 이 건물,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나를 지켜봤다는 건 이제 나도 역으로 봐줘야겠지. 서진은 본격적인 역추적 장비를 꺼냈다. 노후한 감지기, 수동 해킹 툴, 외장 저장 장치. 모두 옛날 동료 형사들이 사용하던 비공식 장비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안에 작은 미끼를 심기 시작했다. 살짝 열린 서랍, 일부러 떨어뜨린 사진첩, 벽에 붙은 메모들. 그 모두가 들어와서 보고 싶게 만드는 정보였다. 그리고 안방 천장 모서리에 작은 모션 감지 카메라를 설치했다. 다음 방문자는 반드시 찍힌다. 같은 시각 305호. 이준호는 욕실 문을 잠그고 안쪽에 수납장 속 철제 박스를 꺼내고 있었다. 그 안엔 검은 비닐에 쌓인 폴더, 라텍스 장갑, 그리고 오래된 스마트폰 몇 대가 들어 있었다. 그는 하나씩 꺼내며 천천히 물을 데우기 시작했다. 비닐을 열고 문서들을 세척용 액체에 담갔다. 페이지 하나하나가 조용히 녹아내렸다.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흔적을 지우는 작업. 정확히 그가 수년 동안 반복해온 일과였다. 그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문을 열었다.
건너편 301호. 서진의 집 창문이 블라인드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안다. 그녀가 지금도 깨어 있고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좋아. 아주 흥미로운 상대야. 이번 판은 좀 길어질지도 모르겠네. 그는 벽장 안에서 접이식 가방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새로 준비한 의상, 장갑, 위장 도구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손에 쥔 작은 노트 하나. 그 안엔 타깃이 될 사람들의 리스트가 있었다. 그는 리스트 맨 아래에 새 이름을 추가했다. 김영숙 204호, 다수의 민원 기록. 이번엔 당신 차례야. 김영숙 씨. 하지만 그는 몰랐다. 김영숙은 몇 주 전 서진에게 이상한 발자국 소리를 상담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그녀는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불안함을 서진에게 털어놓았던 사람. 다음 날 새벽 서진은 204호 앞에 메모를 남겼다. 금일 오후 3시 짧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01호 윤서진 드림. 그녀는 204호의 문에 조용히 메모를 붙이고 돌아서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인기척을 느꼈다. 눈을 돌렸을 때 누군가의 그림자가 계단 쪽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보였다.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있었다. 서진은 발소리를 죽이고 천천히 계단 쪽으로 이동했다. 복도 조명은 자동 감지 센서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그 틈에 계단참 아래 남자의 구두코가 살짝 비쳐 보였다. 그녀는 계단참을 돌아서려다 멈췄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지켜볼 시간. 더 많은 확신,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녀는 확실히 느꼈다. 상대도 자신을 인식했다는 것을.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숨을 잃고 있다는 것을. 밤이 또 깊어졌고 아파트는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전쟁이 있었다. 한 사람은 덫을 놓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 덫을 무너뜨리기 위해 칼을 갈고 있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다이어리를 펼쳐 한 줄을 적었다. 다음엔 너가 먼저 움직일 차례야. 토요일 오전 아파트 단지는 평소보다 한산했다. 비가 오려는지 하늘은 흐렸고 입주민들은 대부분 외출을 미뤘다. 이런 날 이준호는 가장 잘 움직였다. 305호. 이준호는 어제부터 준비해둔 백팩을 조용히 열었다. 라텍스 장갑, 얇은 케이블 타이, 소형 유도제, 그리고 미리 정리해둔 정보 카드 한 장. 204호 김영숙, 58세, 미혼, 자택근무, 정기 외출 시간 매주 토, 오후 5시 전후. 그는 손에 라벤더 오일이 묻은 수건을 쥐었다. 이건 피해자의 마지막 기억을 흐리게 만드는 용도였다. 조용히 잠들듯 흔적 없이 사라지게 만들기 위한 준비. 그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뒤 아무렇지 않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층수를 누르지 않은 채 그대로 2층에서 멈췄다. 문이 열리자 204호 앞에 도착한 그는 짧게 숨을 내쉬었다. 반면 같은 시각 301호. 서진은 노트북으로 단지 내부의 CCTV 화면을 실시간으로 돌려보고 있었다. 그녀가 며칠 전 몰래 연동해둔 내부 스트리밍 장비.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누군가가 멈춘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뛰듯이 집을 나서며 슬리퍼를 벗고 운동화를 신었다. 손엔 핸드폰과 수신기, 페퍼 스프레이가 들려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쓰지 않았다.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조용히 접근했다. 204호 앞에선 이준호가 초인종을 누르고 있었다. 수건을 감춘 손은 뒷주머니에서 반쯤 빠져 있었고 다른 손으론 문손잡이를 조심스레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 순간 문 안쪽에서 문이 스르륵 열렸다. 김영숙은 다소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지만 반갑게 인사를 하며 이준호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아, 305 아드님이죠? 마트에서 도와주셨던. 이준호는 반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조용히 수건을 꺼내려 했다. 바로 그때 그 손 치워. 계단참 아래서 서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페퍼 스프레이를, 왼손으로 고무봉 형태의 전자충격기를 들고 있었다. 이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흔들리긴커녕 오히려 천천히 웃었다. 아, 형사였구나. 이런 데 사는 게 어울리지 않지. 김영숙은 놀란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그녀는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지만 등줄기를 타고 한기가 흘렀다. 서진은 조용히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문 닫고 문 걸어. 지금 당장. 김영숙은 급히 문을 닫았다. 이준호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의 얼굴엔 어떤 긴장도 없었다. 그건 위장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이번엔 너무 일찍 개입했네. 아직 아무것도 못 잡았을 텐데. 서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페퍼 스프레이의 안전핀을 빼고 이준호를 향해 반 발짝 다가갔다. 충분해. 넌 지금 현행범이야. 이준호는 미세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리고 몸을 틀자마자 계단 쪽으로 내달렸다. 서진은 그 뒤를 쫓아 계단을 내달렸다. 이준호는 달리면서도 계단의 구조와 각도, CCTV 위치를 모두 파악하고 움직였다. 그건 단순한 도주가 아니었다. 서진은 자신의 호흡이 빨라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한 체포가 아닌 7년 전 그날의 재현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이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는 뒤돌아서며 말했다. 넌 예전에 딸을 지키지 못했지? 그 말은 의도된 공격이었다. 서진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숨이 막혔고 손이 떨렸다. 이준호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계단 아래로 다시 몸을 던졌고 몇 초 후엔 1층 비상문을 열고 사라졌다. 서진은 계단 난간을 짚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다. 기억했구나. 그럼 이번엔 나도 널 기억 속에 가두겠다. 그날 밤 서진은 오랜만에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 2팀 팀장이자 과거 그녀의 직속 상관이었던 최민석 경정. 그는 한참을 말없이 전화를 받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래, 서진이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섞여 있었다. 유능했던 동료를 잃은 애석함, 죄책감, 그리고 복귀를 기다려온 마음. 도움이 필요해요. 지금 이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7년 전이랑 똑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최경정은 묻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위치와 확보한 단서를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서진은 자신이 파악한 연쇄 패턴, 감시 기록, 이준호라는 인물의 수상한 행동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공통점, 경찰과의 접촉 이력에 대한 것도. 이건 단순한 개인의 범행이 아니에요. 무언가 더 큰 그림이 있어요. 전국에 퍼진 아주 오래된 그림자. 며칠 후 그녀는 경찰청 외부조사팀이 구축한 비공식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곳엔 10년간의 미제 사건 데이터가 분류돼 있었고 특히 질식사 또는 자연사로 처리된 의심 사망 사건들이 모아져 있었다. 서진은 거기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2017년 대전, 2019년 광주, 2021년 강릉. 모두 다른 이름, 다른 피해자, 다른 지역. 하지만 모든 사건에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에 뭔가를 요청했던 사람들. 둘째, 사망 전에 정체불명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셋째,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근처에 임시 거주자가 출입한 흔적이 있었다. 서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준호는 단순한 살인자가 아니라 이동하며 살인을 저지른 순례자 같은 존재였다. 그는 어딘가로부터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고 자신만의 기준에 따라 타깃을 정해왔다.
그녀는 파일을 넘기던 손을 멈췄다. 2021년 강릉 사건의 현장 사진 속 주차된 차량 창문에 흐릿하게 찍힌 남자의 옆모습. 그건 확실히 이준호였다. 당신 몇 명을 더 죽인 거야? 서진은 경찰청 회의실에서 비공식 브리핑을 받았다. 그녀의 참여는 자문으로 등록되었지만 사실상 서진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쥔 인물이었다. 최민석 경정은 그녀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넌 다시 이 일에 뛰어들 준비가 돼 있니? 서진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은 7년 전의 그날과 달랐고 동시에 그날과 같았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단지의 평면도를 다시 펼쳤다. 이준호가 움직일 수 있는 경로, CCTV 사각지대, 야간 조도 변화, 그리고 다음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은 세대의 위치까지 정리했다. 그녀는 이제 단지에 있는 전직 형사가 아니라 공식적인 협조를 받는 사건 담당자로 다시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준호는 그 또한 예측할 거라는 걸. 그리고 다음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졌다는 걸. 그날 밤 서진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다. 한 장 한 장 프린트된 사건 파일을 넘기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너희 다음 발걸음이 어디든 난 먼저 가 있을 거야. 일요일 정오. 햇빛은 눈부시게 밝았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엔 아이들 웃음소리가 퍼졌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이 풍경 속에서 아무도 몰랐다. 그날 그 시간 또 한 명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었다는 것을. 서진은 서울경찰청 내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전국 미제 사건 분석 브리핑이 한창이었고 그녀는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시선은 멈춰 있지 않았다. 생각은 머릿속 어디론가 달리고 있었다. 이준호라면 이번에도 야간을 택할까? 그의 패턴은 언제나 같았다. 사람들이 가장 취약해지는 시간.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그러나 이번엔 뭔가 이상했다. 204호 사건 이후 이준호는 흔적을 너무 조용하게 감췄다. 오히려 그것이 이상했다. 그녀는 회의 도중 핸드폰을 열어 단지 CCTV 실시간 화면을 확인했다. 그 순간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낯선 움직임이 감지됐다. 시간은 오후 12시 8분. 설마 점심시간에? 영상엔 마스크를 쓴 누군가가 아기띠를 맨 가장인 척 407호 앞에 서 있었다. 아기는 없었다. 그의 손엔 유모차 손잡이 대신 검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손에 쥔 펜을 떨어뜨렸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녀는 그 순간 몸 안의 모든 경고등이 켜지는 걸 느꼈다. 그 남자가 407호의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최민석 경정이 그녀를 쳐다봤다. 지금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녀는 순찰차를 직접 몰고 아파트 단지로 향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비상 출입 허가증이 그녀를 빠르게 통과시켰다. 시간은 12시 17분. 그 사이 407호의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 나온 여성의 목소리. 혹시 우유 배달 오셨어요? 쇼핑백을 든 남자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쇼핑백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거 내려놔! 당장! 서진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를 울렸다. 그녀는 계단참을 뛰어오르며 페퍼 스프레이를 뽑아들었다. 남자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고 쇼핑백을 떨구며 복도 끝으로 뛰기 시작했다. 서진은 맨몸으로 그를 쫓았다. 그의 가방 안에서는 흡입형 유도제, 수면마취 장갑, 그리고 한 장의 종이 쪽지가 튀어나왔다. 그 쪽지엔 또렷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낮이든 밤이든 죽음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추격은 아파트 외곽 주차장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준호는 또다시 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라졌다. 서진은 쫓는 걸 멈췄다.
더 이상 무리하면 되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대신 그녀는 쪽지를 조심스레 집어들었다. 이젠 전면전이야. 그날 오후 경찰청에선 단지 전체에 긴급 감시 강화령이 떨어졌다. 그리고 서진에게도 임시 수사권과 실시간 요원 협조 체계가 부여됐다. 그녀는 다시 사건 다이어리에 한 문장을 적었다. 이제 너가 숨어있던 그림자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비가 내렸다. 느린 속도로 조용하게. 이준호는 조용히 차 안에 앉아 와이퍼가 유리창을 가르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주차된 이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폐창고 인근. 그는 그곳에 자주 왔다. 아무도 없는 자신의 기억 속 공간이었다. 그는 핸드폰 속에서 오래된 녹음 파일 하나를 꺼냈다. 7년 전 어느 여자의 음성 메시지였다. 신고했어요. 더는 못 참겠어요. 경찰이 오면 당신도 끝이에요. 그날의 시작이었다. 이준호가 처음 사람을 죽였던 날. 그 여자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기 전에 그는 모든 걸 지웠다. 흔적도 이름도 존재도. 그날 이후 그는 살인이라는 도구를 익혔다. 정당하지 않았지만 필연처럼 느껴졌던 선택. 자신이 받은 상처, 억울함, 분노를 조용한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다. 누구도 날 막지 못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단 한 명, 자신을 멈추려는 그 여자가 나타났다. 301호 윤서진. 그녀는 분명히 예전에도 스쳐갔던 이름이었다. 그는 다시 기억을 더듬었다. 7년 전 강남 공원에서 발생한 미제 사건. 그 근처 놀이터 CCTV 속 서진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아이가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사망이라는 기록이 붙었다. 그 아이, 그녀의 딸이었군. 한편 그 시각 서진은 집안에 놓인 딸의 낡은 운동화를 꺼내 손에 쥐고 있었다. 아직도 흙이 덜 털린 채 남아있던 그 신발. 유나의 마지막 등굣길이었다. 엄마가 다 지켜줄게. 지금이라도. 그녀는 사건 다이어리를 다시 펼쳤다. 7년 전 딸의 사망 당일. 그날의 동선, 타임라인, 주변 인물들의 진술 기록. 그리고 발견된 유나의 핸드폰 통화 기록. 마지막 발신자는 미지정 번호. 그 번호가 이준호의 장기 패턴과 일치한다.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 하나에 도달했다. 자신이 쫓고 있는 이 연쇄살인마가 그날 딸의 죽음과 직접 연결돼 있을지도 모른다는 진실. 그녀는 분노와 혼란 속에 한동안 말을 잊었다. 그때 핸드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보낸 이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 내용은 단 한 문장이었다. 그날 너의 딸은 마지막까지 날 지켜봤다. 그녀는 그대로 무너져 앉았다. 가슴이 조여들었고 손끝이 얼어붙은 듯 떨렸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다. 분명히 현장에 있었던 자만이 알 수 있는 말. 당신이 그날의 범인이었어.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정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딸을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 반드시 그를 끝내야만 했다. 비는 사흘째 내렸다. 서진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정리하고 있었다. 유나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림, 생전 가지고 다녔던 손거울, 그리고 7년 전 그녀가 쓰던 가방. 이준호는 딸의 죽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보내온 메시지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이 그날 그곳에 있었음을 드러낸 고백이었다. 서진은 결심했다. 지금까지는 자신이 그를 쫓았지만 이제부터는 그가 자신에게 오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를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미끼는 다름 아닌 유나의 이름과 기억이었다. 그녀는 단지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 하나를 올렸다. 익명으로. 단순한 이야기처럼 가장한, 그러나 이준호가 보면 반드시 알아챌 코드가 담긴 글. 7년 전 한 아이가 놀이터 근처 CCTV에 마지막 모습을 남겼습니다.
그 아이는 끝내 집에 돌아오지 못했지만 그날 현장엔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죠. 이젠 당신이 돌아올 차례예요. 내가 기다릴게요. 그 글은 단 15분 만에 삭제되었지만 서진은 그 짧은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는 반드시 보고 있었을 테니까. 같은 시각 305호. 이준호는 자신의 방 안에서 정지된 채로 노트북을 바라보고 있었다. 화면엔 방금 막 삭제된 게시글이 떠 있었다. 그의 손이 마우스를 누르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숨이 끊기는 듯한 압박감이 왔다. 그가 유일하게 실패라고 느꼈던 사건, 유나. 그날 그는 확실히 정리를 마치지 못했었다. 그 아이 눈빛이 아직도 생각나. 그날 밤 그는 단지 밖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유독 밝았던 가로등 아래. 7년 전 유나가 마지막으로 포착됐던 바로 그 자리.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유나가 웃고 있는 사진. 어디서 구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그건 분명히 그의 가방 안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이 예뻤죠? 이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몇 걸음 앞 서진이 우산도 없이 비를 맞은 채 서 있었다.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그날의 기억을 다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근데 너희 메시지를 보자마자 다 떠올랐어. 이준호는 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미소인지 괴로움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날 봤어요. 공포가 아니라 이해하려는 눈빛이었어. 서진은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손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유나와 함께한 마지막 가족 사진. 그 사진을 이준호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이젠 그 기억에서 나와. 지금도 널 총으로 쏘고 싶다고. 순간 이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 난 아직 끝내지 못한 게 너무 많은데. 그는 갑자기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서진도 동시에 몸을 돌렸다. 하지만 이번엔 그녀 혼자가 아니었다. 근처에 배치된 비공식 협력 요원들이 동시에 그의 퇴로를 막아섰고 짧은 실랑이 끝에 이준호는 뒷주머니에 있던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그 순간 서진이 빠르게 몸을 날렸다. 그와 함께 바닥에 넘어지며 그의 팔을 제압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 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있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들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이준호는 서울지방경찰청 유치장 안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쇠창살 너머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그는 전보다 더 말라 보였다. 서진은 유치장 밖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 눈동자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최민석 경정은 서진에게 조사실로 이준호를 옮길 거라 말했고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고 했다. 하지만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내가 직접 이야기할게요. 내가 끝까지 들어야 해요. 조사실, 탁자 하나, 의자 둘. 서진이 앉자마자 이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지난번과 다른 기색이 담겨 있었다. 기괴한 미소도 냉정한 계산도 아닌 묘한 체념. 형사님, 알고 있었죠? 내가 그 아이만 죽이지 않았다는 걸. 서진의 눈이 번뜩였다. 무슨 말이야? 이준호는 손등을 만지작거리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과거에 어떤 공동체적 사이비 상담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었다고 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 도움을 준다고 말하던 어른들, 그리고 감시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진 통제 시스템.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도움받는 자의 죄책감을 주입받으며 자랐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민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벌을 줬어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들,
그건 죄였거든요. 그는 그렇게 10년 가까이 전국을 떠돌며 도움을 청했던 사람들을 찾아 벌을 주는 역할을 자임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은 이미 오래전에 해산됐고 그를 부추긴 누군가는 지금까지도 어디선가 존재하고 있다는 암시를 남겼다. 서진은 처음 듣는 얘기에 머리가 아찔했다. 그는 단순한 사이코패스가 아니었다. 어릴 적부터 죄책감과 복종으로 길러진 피조물이었다. 그 순간 조사실 밖에서 최민석 경정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충격적인 자료를 들고 있었다. 서진아, 방금 내부 수색 중 이준호가 쓰던 외장하드에서 예전 그 상담소 명단이 나왔어. 그리고 거기 너희 딸 이름이 있었어. 서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다. 순간 그녀는 시간이 멈춘 듯했다. 이준호는 조용히 웃었다. 그 아이도 상담을 받았었어요. 너무 힘들다고 했죠. 엄마가 너무 바쁘다고. 서진은 무너졌다. 유나가 자신의 딸이 어느 순간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만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알게 됐다. 이준호가 유나를 죽이려 했던 게 아니라 유나가 그를 마지막에 막으려 했었다는 것을.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삼켰다. 그날의 죄책감은 다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녀를 덮쳤다. 그 아이가 널 막으려 했다고? 나를 말리더라고요. 건방지게 내 손을 잡더니 말하던데요. 우리 엄마 꼭 올 거야라고. 그 순간 서진은 유나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에서야 진짜로 유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실. 형광등 불빛 아래 바탕화면엔 복잡하게 얽힌 조직도의 형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재활상담센터 사랑의 회복, 도움과 돌봄의 손길, 순환치유회. 전국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복수의 유사기관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 중심엔 이상철이라는 이름이 있었다. 60대 중반. 과거 아동복지단체 설립자 출신. 하지만 여러 번의 불법 후원금 유용과 정서학대 의혹으로 고발되었지만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던 인물. 이 자식, 20년 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새 또 은신처를 바꿨어. 서진은 그 이름을 처음 들었다. 하지만 CCTV 자료를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한 장면이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다. 2021년 강릉 사건 당시 이준호가 피해자 집에 접근하기 하루 전 근처 편의점 CCTV에 찍힌 노인 하나. 회색 바지, 검은 모자, 그리고 이준호가 그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 이준호, 너 누굴 따르고 있었던 거야? 서진은 조사실로 다시 들어갔다. 이준호는 여전히 차분한 얼굴로 탁자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거칠게 사진을 탁자 위에 올려놨다. 이 사람이야? 너한테 심판의 기준을 가르친 사람이? 이준호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고 날 구해줬다고 믿었죠. 서진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마치 스스로에게 말하듯 되뇌었다. 그 자식이 널 살린 게 아니라 널 도구로 만든 거였어. 최민석 경정은 곧바로 해당 인물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움직였고 한편 서진은 이준호의 진술과 과거 상담소 피해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그 장소 중 하나가 여전히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기도 남부 외곽의 컨테이너 빌리지. 겉보기엔 사회적 자활 공동체로 꾸며진 그곳은 내부엔 감시 카메라와 스피커, 그리고 전자 출입 통제가 되어 있었다. 서진은 직접 현장을 지휘하기로 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단 하나 목적만을 향하고 있었다. 이제 끝내야 해요. 더 이상 사이코패스가 생기지 않도록. 단지 내 감시의 시선은 끝났지만 그 시선 뒤에 있었던 진짜 얼굴은 이제 막 드러난 참이었다. 서진은 경찰복을 다시 입었다. 유서 깊은 색의 정복과 함께
그녀는 진짜 싸움에 나설 준비를 마쳤다. 경기도 외곽, 오래된 공장지대를 개조해 만든 컨테이너 마을. 그날 이른 새벽, 경찰 특공대와 수사팀이 조용히 포위망을 형성했다. 지시자는 단 한 명. 윤서진. 서진은 진압복 위에 전술조끼를 입고 있었다. 손엔 수신기와 작전 지도를 들고 무전기에 대고 천천히 명령을 내렸다. 1조는 북측, 2조는 우회 진입, 3조 후문 봉쇄 확인 후 대기. 컨테이너 마을은 겉으론 조용했지만 곳곳에 감시 카메라와 음성 인식 장치가 있었다. 경찰이 접근하면 자동으로 문이 봉쇄되는 구조. 서진은 몇 년 전 비슷한 유형의 폐쇄형 단체를 수사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날 현장 안에서 그녀를 맞은 인물은 다름 아닌 이상철이었다. 흰 머리카락을 반쯤 넘긴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형사님이 직접 오셨군요.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니고 늘 도움을 주려 했을 뿐인거려. 서진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그의 손목 위엔 오래된 문신 하나가 있었다. 7년 전 강릉 사건 당시 피해자의 팔에 남아있던 흔적과 정확히 일치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컨테이너 내부에는 수많은 기록이 남아 있었다. 상담자 리스트, 심리 교정 단계, 순환 정화 대상. 그 파일 중 하나에서 서진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유정? 그건 그녀의 언니 이름이었다. 몇 년 전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은 후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었던 언니. 서진은 파일을 뒤졌다. 그곳엔 유정의 상담 이력과 감정, 불안정, 고립 우려 등의 평가가 적혀 있었고 마지막엔 빨간 펜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관찰 후 정화 대상 추천 JL. JL? 이준호의 이니셜. 그녀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언니가 이준호의 타깃 중 한 명이었다는 사실. 그 인간 내 가족까지 건드리고 있었어. 그녀는 곧장 유정의 마지막 위치를 추적했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이 시설 안에 있었다. 지하 명상실. 깊은 곳, 창문 하나 없는 공간에 있었다. 서진은 직접 그 문을 열었다. 안엔 창백한 얼굴로 웅크린 여성이 있었다. 바로 유정이었다. 언니, 나야, 서진이야. 유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다. 서진아, 나 살고 싶었어. 그날 서진은 이준호가 마지막에 접근하려 했던 진짜 이유를 완전히 알게 됐다. 그는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과거 연결된 인연들을 정화라는 이름으로 지우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 연결은 끊어졌다. 서진은 유정을 품에 안은 채 처음으로 소리내 울었다. 사건이 종결된 지 한 달. 서울경찰청 브리핑룸은 유난히 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현직 경찰관이 아닌 민간인 자문 형사가 미제 사건 연쇄살인과 종교 사기 조직을 동시에 해체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이었다. 그날 정식으로 윤서진의 이름이 호명됐다. 특별 공로자 윤서진, 명예복귀와 함께 정식 임용을 결정함. 청장의 음성과 함께 박수가 터졌고 서진은 천천히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단정한 경찰복을 입고 있었다. 왼쪽 가슴의 단명찰 아래 조그마한 휘장이 하나 더 달려 있었다. 그건 유나가 초등학교 시절 만들었던 우리 엄마는 경찰 영웅이에요라는 상장이 작게 프린팅된 배지였다. 제 이름은 윤서진. 한때 경찰이었고 지금도 경찰입니다. 사람을 지키는 이 일이 제 삶의 이유였으니까요.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서진은 그 중 하나에만 대답했다. 지금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 딸이에요. 그 아이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자석은 잠시 조용해졌고 서진은 그대로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며칠 후 서진은 유정과 함께 바닷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쉼터에 있었다. 유정은 점점 안정을 되찾고 있었고
두 자매는 오랜만에 따뜻한 아침을 함께했다. 넌 여전히 경찰이더라. 나는 그냥 내 동생이었던 게 자랑스러워. 언니, 이제 나도 가족을 지키는 일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서진은 다시 수사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사건 해결자가 아니라 후배 형사들을 이끄는 멘토로서 또 하나의 사회적 귀감으로서 이름을 남기고 있었다. 형사실 복도 끝 낡은 게시판 위엔 작은 사진 하나가 붙어 있었다. 유나의 생전 모습, 밝게 웃고 있는 얼굴. 엄마가 약속 지켰어. 넌 마지막까지 나를 믿어줬고, 나도 끝까지 널 포기하지 않았어. 고맙고 사랑해. 유나야. 그녀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왔다. 그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이제 그녀에겐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이런 선택의 순간 있으셨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지난 여운이 남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